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약 500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와 이곳 잠실대교 남단 사이에 우리나라 재계 서열 27위에 해당이 되는 전자상거래 랭킹 1위 쿠팡 본사가 있습니다. 13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17조 6천억 원의 우리나라 재계 서열 27위에 해당되는 쿠팡 본사가 이곳 잠실대교 남단과 롯데월드타워 사이에 보입니다.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들이 좀 쌩쌩 다니는데요.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대교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쿠팡 본사와 그 너머로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저녁 9시 1분입니다. 제가 오늘 4일 연속 뛰어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잠실대교 남단에서 멈추긴 했는데요. 좀 걸어가면서 촬영하려고 멈추긴 했지만은 오늘도 천호역에서 잠실대교 남단까지 약 5km 정도 뛰어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제와 또 어제, 그 다음에 3일 전, 오늘까지 총 4일 연속 뛰어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걸어서 촬영하려고 후반부는 좀 걷고 있습니다. 잠실대교 남단에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2달 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현재 미국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시카고는 이곳 서울보다 13시간이 늦어서 서울이 현재 8월 22일 목요일 저녁 9시 정도 됐으니까 미국 시카고 기준으로는 8월 22일 목요일 아침 8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전당대회 4일째 일정으로 드디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후보 지명에 대한 수락 연설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정말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11월 5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 이제 2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인신공격, 막말, 그리고 도덕성, 진실성, 이것에 의심이 되는 그러한 막말, 인신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 신호를
좀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제가 잠실역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최근 한 3일 정도 민주당 전당대회에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만 나온 게 아니라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보좌했던 인물들, 또 공화당원들도 나와가지고 지원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17년 초부터 2021년 초까지 4년 동안 대통령직에 재임했을 때 그 후반부에 도널드 트럼프 집권 후반부에 백악관 대변인을 했었던 어떤 공화당 여성분이 며칠 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연단에 올라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었는데요. 자, 뭐라고 그분이 하셨냐면, 도널드 트럼프는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도덕성도 결여되어 있고 진실성도 없다, 뭐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떤 병원에 중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카메라맨들이 중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그 당시 대통령은 왜 자기한테 카메라 초점을 맞추지 않고 중환자들한테 맞추냐라고 굉장히 그 카메라맨들에 대해서 질타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쇼맨십이 강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자기 위주로 촬영해야 되지 왜 중환자들 위주로 촬영하냐,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 백인들에 대하여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뭐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랬는데요. 그에 반해서 보이지 않는 그들이 다 떠난 다음에는 그들은 지하실에서나 거주하는 그러한 서민들, 밑바닥 인생이다, 뭐 그런 취지로 자기들의 지지자들, 트럼프 자신의 지지자에 대하여 그렇게 비난을 했었다고 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자, 롯데월드타워 보이시죠?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있는데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정말 웅장합니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서울의 랜드마크, 우리 잠실벌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의 저층부 파란색 조명을 밝히고 있는 저층부고요. 꼭대기층 부분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현대해상화재보험 빌딩 저 외벽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이 쿠팡 건물입니다. 쿠팡, 우리나라 재계 서열 27위 13개 계열사 총 자산 합계 17조 6천억 원에 우리나라 재계 서열 27위이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인 쿠팡 본사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쿠팡 본사 건물에서 남쪽으로 약 한 250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역 사거리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잠실역 사거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반에 백악관 대변인을 했던 그 어떤 여성이자 공화당원이신 그분이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 연단에 올라가지고 자신은 공화당보다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더 사랑한다. 공화당만 생각한다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야 되지만 자신은 공화당보다는 미국이라는 국가 USA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시간 전 뉴스에 의하면 토크쇼의 여제 오프라 윈프리,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가장 부자인 오프라 윈프리도 연단에 올라가지고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4일 일정 중에 첫날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신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원 연설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지원 연설을 하셨고요.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역 사거리인데요. 잠실역 사거리에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있고요. 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역 사거리 남서쪽 코너에 있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잠실역 사거리 남서쪽 코너에 있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서쪽 방향인데요. 이쪽으로 약 3km 정도 가면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북쪽 방향입니다. 제가 걸어온 잠실대교 남단 방향 북쪽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전방 약 200m 지점에 쿠팡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서쪽 방향 약 한 3km 가면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한강변에 그 220척 정도의 요트들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트 220척 정도를 정박시킬 수 있는 마리나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게 되면 그 명칭이 한강스테이라고 합니다. 한강스테이 그 220척 정도의 요트들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그게 수년 이내에 그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북쪽변에 있는 한강변에다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5년쯤 전에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갔을 때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투어를 했는데요. 그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 1937년에 건설이 됐습니다. 남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에 있는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인데요. 그 북쪽에 있는 마린 카운티 그쪽에 소살리토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살리토, 그곳이 요트들의 천국입니다. 요트들 수백 척이 그곳에 정박해 있는
풍경이 너무나도 멋있었고 이국적이었는데요. 그 정도 규모는 아닐지라도 수년 이내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북쪽변에 한강변에 요트 220척 정도를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명칭은 한강 스테이를 수년 내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은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역 사거리 북동쪽 코너에 있는 롯데캐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 잠실역 사거리 남서쪽 코너에 있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이고요. 그 다음에 잠실역 사거리 북서쪽 코너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15층짜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조만간 재건축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남쪽은 샌프란시스코고 북쪽이 마린 카운티에서 좀만 들어가면 소살리토가 있는데요. 그곳이 수백 척의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마리나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잠실 종합운동장 북쪽변에 한강변에도 요트 220척 정도를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명칭은 한강 스테이를 수년 내 건설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이제 유치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요트 안에서도 잠도 잘 수 있는 그러한 호텔 비슷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석촌호수 사거리인데요. 자, 뛰어가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사거리. 자, 저 신호를 건너면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가 만나는 굴다리로 이어집니다. 자, 천천히 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막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인종 비하, 인종 차별적인 그러한 발언, 다양한 폭언, 부연 설명이 없을 정도로 막말을 자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하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거 보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추종 세력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 식으로 사법 리스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4가지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 식으로 사법 리스크도 많고 또 막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종 세력이 있는 것을 보면 저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분이고 또 앞으로 또 하려고 저렇게 또 재선을 시도하는구나, 재선에 도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저런 분을 뽑는 미국 국민들도 왜 저럴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의문이 든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에서 산책을 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에서 서호가 아니라 잠실 석촌호수에서 22년 6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8월 22일까지 무려 22년 5개월 22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온 공간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22년 5개월 22일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8% 정도에 해당이 되는 28,0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 22년 5개월 22일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 막말 인신공격 발언을 하는데도 그렇게 추종 세력들이 있는 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또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그 다음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그 다음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이 네 사람의 재산 금액이 공개가 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재산이 8조 원 정도로 추산된답니다. 제가 1년 전까지 알기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산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부자 대통령답게 4조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뉴스 보니까 더 증가해 가지고 현재는 재산이 8조 원 된다고 합니다. 8조 원 정도.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 타워, 이게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데요. 이 롯데월드 타워가 2016년 말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 3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이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 공사비가 4조 원입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 공사비가 4조 원인데요.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 공사비가 4조 원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건축 공사비가 4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건물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데요. 자, 이곳은 송파대로고요. 송파대로 동쪽에 석촌호수 동호가 있고 송파대로 서쪽에 석촌호수 서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월드 타워 건축 공사비가 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 규모가 4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 공사비하고 비슷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1, 2주 전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대선 후보들, 공화당 민주당 대선 후보들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8조 원 정도 되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한 100억 내외, 100억 원 내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또 재산 내역이 100억 원 내외고요. 반면에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후보는 재산이 한 4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뭐 한 20년 가까이 공립학교 지리교사로 퇴직한 그런 경력이 있어서 연금을 받을 계획이랍니다. 그럼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11억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산은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연금을 한 11억 정도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나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재산이 100억 원 내외, 도널드 트럼프는 재산이 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재산이 정말 많은 거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부자 대통령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저렇게 막말을 하고 인신공격성 발언, 막말을 하고 좀 괴상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 리스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그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 보면, 그래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백중지세 접전을 벌인 거 보면, 그러한 트럼프의 그런 좀 그 도덕성 부족, 또 진실성 부족, 그 다음에 공감 능력 부족,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정한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거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재산이 8조 원이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트럼프의 그 노예가 돼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동양 역사서의 최고봉이 누구일까요? 동양 역사서. 서양사에서는 토인비라는 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서양에서는 유명한데요. 동양의 역사에서는 최고의 역사서를 기술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사마천의 사기이지 않습니까? 전한시대의 역사의 최고봉, 역사서의 최고봉인 사마천의 사기. 자, 사마천이라는 인물은 전한시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86년까지 생존했으니까 59년 동안 생존했던 인물이고요. 전한시대의 한무제 때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술한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서, 중국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역사서죠. 130권짜리 역사서인데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화식열전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화식열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10배의 부자를 보면 시기 질투심을 느끼는데요. 자신보다 100배의 부자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고요. 자신보다 1000배의 부자를 보면 그 부자의 일을 도와주고요. 자신보다 10,000배의 부자를 보면 그 부자의 노예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화식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산이 8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의 10,000분의 1이면 8억 원입니다. 8억 원.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공화당 그 지지자들의 평균 재산을 대략 8억 원 정도로 봤을 때 그 8억 원의 10,000배에 해당되는 8조 원의 재산을 가진 인물이 바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이다 보니까 자신들보다 10,000배의 재산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의 어떻게 생각하면 노예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말 인신공격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이렇게 추종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들게 됩니다. 여하튼 사마천의 사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화식열전에는 자신의 재산보다 10배가 많으면 그 부자를 시기 질투하지만 자신보다 100배의 부자를 보면 그 부자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요. 자신보다 1000배의 부자를 보면 그 부자의 일을 도와주고요. 자신보다 10,000배의 부자를 보면 그 부자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 사마천의 사기 화식열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그 지지 세력들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막말을 하고 이렇게 폭언을 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듯한, 또 진실성이 없는 듯한,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듯한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지 세력이 있는 거 보면 바로 사마천의 사기 화식열전에 나온 그 말처럼 그 공화당원들보다 10,000배의 재산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일종의 정신적인 노예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참고로 사마천 사기, 중국 역사서의 최고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 그 사기, 역사 사자에다 기록할 기자에서 사기지 않습니까? 바로 저자가 사마천인데요. 130권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5가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편년체 역사서가 아니라 기전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이 5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130권짜리 사마천의 사기인데요. 중국의 수많은 왕조들의 역사서가 있죠. 송사도 있고 신당서, 후당서도 있고 원나라 역사서, 송나라 다양한 삼국지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서들이 종류가 총 24가지입니다. 24가지. 그래서 그것을 24사라고 합니다. 24에다가 역사서 할 때 사 해가지고 역사사자 해가지고 24사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24가지의 역사서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바로 전한시대의 사마천의 사기인데요. 그게 130권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이 5가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130권짜리 역사서인데요. 이분이 정말 아픈 슬픈 사연이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아버지도 정부 전한시대 한나라 무제 시절에 고위직 관료였고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데 유언을 남기기를 사마천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인 사마천에게 내가 완성하지 못한 이 역사서를 아들인 네가 완성해라,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겨서 그 아들인 사마천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제 역사서를 이제 완성하기로 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대쪽 같은 강직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무제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부터 북방의 오랑캐인 흉노족들이 한나라의 국경을 많이 침범을 해왔었죠. 그래서 한나라는 흉노족에 대항해서 방어적, 수비적, 수세적 입장이었는데 한무제 시절에 전한시대, 한나라는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죠. 전한, 후한 두 개의 왕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전한시대, 한무제 시절, 전한시대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 한무제 시절에 그때는 그동안은 흉노족에 대하여 수세적 입장이었지만 한무제 때부터는 이제 공세적 입장을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북방의 오랑캐인 흉노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토벌대를 편성을 하죠. 그래서 누가 총사령관이냐면 한무제의 애첩인 이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부인의 오빠가 이름이 이광리입니다. 이광리. 한무제의 애첩인, 사랑하는 첩이란 뜻이죠. 한무제의 애첩인 이부인의 오빠가 이광리라는 인물이었는데요. 한마디로 한무제의 처남이죠. 처남. 그 처남을 흉노족을 토벌하기 위한 토벌대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또 그 밑에 부하 장수로는 이릉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릉 장군. 그래가지고 북방의 오랑캐 토벌을 위해서 이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장에 가서 흉노족과 겨루게 되는데 그때 총사령관 이광리가 전략 작전을 제대로 지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장수였던 이릉 장군이 적진 너무 깊숙이 들어가게 돼버렸습니다. 총사령관인 한무제의 처남 이광리가 그렇게 명령을 해서 적진의 깊숙이 수하 장군인 이릉이라는 장군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고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위하고 있었던 흉노족의 병력은 3만 명 정도인데 거기 고립이 돼버린 이릉 장군의 그 군대는 6분의 1인 5천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과 부적인 상황, 6대 1의 중과 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립됐던 한나라의 이릉 장군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병력의 거의 90% 이상이 전멸을 해버리고 5천 명 중에 400명만 남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항복했냐라고 이제 한무제 황제가 문책을 하게 되죠. 그때 대부분의 관료들은 99%의 관료들은 항복을 한 이릉을 비판하면서 처형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강직한 성품이었던 할 말은 하는 그러한 성격이었던 사마천은 이릉 장군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작전 지휘 전략 작전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던 총사령관 이광리의 잘못이다. 즉 한무제의 애첩의 처남, 한무제의 애첩의 오빠, 그러니까 한무제의 처남인 총사령관 이광리의 잘못이지 그것은 그 부하 장군이었던 이릉 장군의 잘못은 아니다. 이릉 장군도 총사령관인 이광리의 작전 명령에 따라 그렇게 움직였던 거고, 그 작전 명령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적진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고립이 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은 중과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마천이 이릉 장군을 변호 내지는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무제가 분노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VIP가 경로했다, 분노했다 이런 말이 언론에 최근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한무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로를 하고 결국은 이릉 장군도 처형시켜야 되지만 그 이릉 장군을 옹호했던 사마천도 처형시켜야 한다라는 그 조정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마천이 비판했던 대상은 총사령관인 이광리였는데요. 그것은 결국 한무제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처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을 비판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무제는 사마천에 대해서 이제 처형시키기로 결단을 내리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삼중택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삼중택일. 첫째가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50만 전을 벌금으로 내고 속죄를 하거나, 그것을 속죄하다 할 때 속에다가 금전 전자에서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즉 삼중택일인데요. 처형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50만 전이라는 거금을 내 가지고 죄를 속죄한다. 그래서 속죄한다 할 때 금전 전자에서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으로 50만 전을 벌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 궁형입니다. 궁형이 뭘까요? 남자가 거세가 되는 겁니다. 거세, 고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환관들처럼 고자가 되는, 그걸 궁형이라고 합니다. 궁형. 그래서 한무제는 강직한 성품이다 보니까 그냥 명예롭게 그냥 사형을 돈도 없으니까 50만 전이라는 거액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명예롭게 그냥 처형 당해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죠. 역사서를 완성하라고. 그래서 역사서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 숙명의식 때문에 가장 수치스러운 궁형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형벌들은 육체적인 고통만 따르는 반면에 궁형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난 치욕의 형벌인 거죠. 남자가 남자의 상징인 생식기, 그게 거세돼 버리는 그 치욕적인 형벌이 바로 궁형입니다. 그걸 감수하고 살아나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이유는 아버지의 유업인 역사서를 완성하라라는 그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때가 사마천의 나이가 48세 때입니다. 48세. 그로부터 11년 동안 역사서를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역사사자 기록할 기자, 사마천의 사기. 중국의 수많은 왕조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서의 종류가 24가지나 되고, 그것을 24사라고 하죠. 24사. 그 중에 최고봉이 바로 전한시대의
기전체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 사마천의 사기, 그 사마천이라는 그 인물이 그 치욕의 형벌을 당하면서까지 필생의 그 역작으로 완성한 게 130권짜리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기, 표, 서, 세가, 그 다음에 열전, 이 5가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130권짜리 역사서가 사마천의 사기고요. 그 사마천 사기의 화식 열전에 바로 아까 소개해드린 그 말이 나옵니다. 자신보다 10배의 부자를 보면 시기 질투를 하고 100배의 부자를 보면은 두려움을 느끼고 1000배의 부자를 보면은 그 부자의 일을 하게 되고 10,000배의 부자를 보면 그 부자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말이 사마천의 사기 화식 열전에 등장한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산이 8조 원이나 되다 보니까 그의 추종 세력들이 자신들의 평균적인 소득은 재산은 한 8억 정도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 8억 원의 10,000배에 해당되는 8조 원의 재산을 도널드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막말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돌출 행동을 하고 또 사법 리스크가 그러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공감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도덕성도 결여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실성도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추종하는 거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그러게 재산이 많아서 도널드 트럼프의 정신적인 노예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지금까지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표현을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의 그 24사, 즉 중국의 수많은 왕조의 역사를 다뤘던 24가지 종류의 역사서를 24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사마천의 사기, 화식 열전에 나온 말을 소개해드렸고요. 송나라의 역사서를 송사라고 합니다. 송사. 그 송사는 송나라 왕조의 다음 왕조였던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역사서가 송사입니다. 송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불용, 용인불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우리나라 재계서열 제1위 63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567조 원의 우리나라 재계서열 1위가 삼성그룹인데요. 63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567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재계서열 부동의 랭킹 1위가 삼성인데요. 삼성그룹의 창업회장이 바로 이병철 창업회장님이시고요. 또 선대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이신데요. 그분들이 인사정책으로 주로 활용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중국의 송사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의인불용, 용인불의.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의심스러운 사람은 기용하지 말고, 일단 기용을 했으면은 의심하지 말고 일을 맡겨라, 이런 뜻이죠. 인사정책이 있어서